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한 산 정상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바위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죠. 제발. 아무도 날 찾지 않아. 32살 남자 한재석이었습니다. 10년째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그가 간신히 내뱉은 신음이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재석의 눈에 당황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혹시 어젯밤에 버려지신 건가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순간 휠체어가 흔들렸고 재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박서연이에요. 약초 캐러 왔다가 휠체어 바퀴 자국을 봤어요. 서연은 28살 이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돌렸죠. 살려달라는 말도 거절하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서연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재석의 눈빛이 흔들렸죠.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살리려 애쓰는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박서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이 있었어요. 당시 부모님은 소방관이었죠.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다가 불길에 갇혔고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8살이었던 서연은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군의관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깊은 산속의 터를 잡았고 손녀에게 침술과 한방 치료를 평생에 걸쳐 가르쳤죠. 서연이 자란 곳은 움막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물은 산 아래 계곡에서 길어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약초를 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런 서연이 재석을 움막으로 데려온 건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재석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서연은 그의 온몸을 살폈어요. 팔다리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죠. 전신이 마비되신 거예요? 재석은 눈빛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눈빛이었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휠체어는 최신형 전동 모델이었고 손목에 찬 시계는 서연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명품이었습니다. 옷도 정교하게 재단된 고급 소재였어요. 분명 부유한 집안 사람인데 왜 산속 절벽에 버려진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서연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재석의 얼굴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재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오래 방치됐구나. 근육이 완전히 굳었어. 할아버지는 낡은 침통을 꺼냈어요. 매일 침을 놓고 약초 다려 먹이면 혹시 모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필요하지. 하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포기하면 끝이야. 할아버지의 손이 재석의 경혈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팠던 거죠. 10년 동안 감각이 없던 몸에 느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아파도 참으세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서연이 재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빗소리가 움막 지붕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등불을 켜고 재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재석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재석은 꿈속에서 10년 전 그날을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탄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던 순간 천둥처럼 요란했던 충격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서연이 재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그 눈물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재석의 곁을 지켰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약초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황기, 당귀, 청궁,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초들이었어요. 서연은 가파른 비탈을 오르며 생각했죠.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한다고. 낮이 되자 할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재석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놓고 뜨거운 약돌로 경혈을 자극했어요. 재석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시는 거군요. 할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심리적 충격이야. 몸도 문제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약초를 캐고 낮에는 재석의 굳은 근육을 정성스럽게 풀어주었어요. 저녁에는 뜨거운 약초 달인 물로 재석의 몸을 닦아주었죠. 재석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재석에게 약을 먹이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재석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우신가요? 재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재석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재석의 떨림이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재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3주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이 그걸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도 달려왔습니다. 계속 치료하면 된다. 희망이 보여. 그날 밤 서연은 달빛 아래서 재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이 사람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든 어떤 과거가 있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약초를 팔러 장에 갔다가 신문 한 장을 주워왔어요.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죠. 대한통상 그룹 한기용 회장, 차남 한재석 실종 1년. 여전히 묘연. 사진 속 남자가 움막에 누워있는 재석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니. 그렇다면 왜 산속에 버려진 걸까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서연은 신문을 재석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이 사람을 살려야 했죠. 그날 밤 서연은 재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죠. 이 남자가 10년 전 당한 일을,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움막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재석의 손가락이 이제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발가락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재석에게 침을 놓았고 서연은 하루 4시간씩 재석의 근육을 마사지했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석의 몸에서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져서 기뻤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약초를 캐러 가려는데 재석이 눈빛으로 뭔가를 호소했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재석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재석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렇다는 신호였죠. 서연은 재석을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햇빛을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어요.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파란 하늘, 초록 나무 새소리.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재석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쁘죠? 서연이 재석 옆에 앉아 미소 지었어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재석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재석의 표정이 밝아졌죠. 3개월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 2명과 마주쳤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죠. 혹시 이 근처에서 휠체어 탄 남자 보셨어요? 남자가 재석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못 봤는데요.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에 버렸는데. 남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버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빨리 찾아야 해. 회장님이 신경 쓰기 전에. 남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급히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재석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충격을 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결심했어요. 재석을 지키겠다고, 누가 오든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그날 밤 할아버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 사람 신분이 예사롭지 않구나. 할아버지도 아세요? 신문에서 봤어. 대한통상 그룹 회장 아들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죠. 재벌가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복잡해. 저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전 포기 못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저 눈빛을 어디서 봤더라. 아, 20년 전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사위와 며느리의 눈빛이었죠. 알았다. 우리가 지키자. 할아버지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4개월째 재석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엔 5cm도 안 됐지만 매일 연습한 끝에 이제 30cm까지 올라갔죠.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석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본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서연은 재석을 환자가 아닌 한 남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밤에 재석 옆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죠. 재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의 손길, 목소리, 미소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재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재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시옷, 시옷.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서연의 눈이 커졌죠. 재석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연.
10년 만에 나온 첫 단어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네, 저 서연이에요. 제 이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재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죠. 할아버지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둘 서로 좋아하는구나.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장에 약초를 더 많이 가져갔어요. 재석의 치료에 돈이 필요했고 할아버지 약값도 마련해야 했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서연은 걱정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장터에서 서연은 수상한 남자를 또 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곳저곳을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대한통상 회장 아들 찾는 사람한테 사례금 1천만 원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 때문에 재석을 팔아넘길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서연은 급히 약초를 팔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럼 더 깊은 산속으로 가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옛날 내가 피난 갔던 곳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더 깊은 산속으로 이동했습니다. 재석을 휠체어에 태우고 짐을 최소한으로 꾸려서 떠났죠. 5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작은 동굴이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자. 할아버지가 동굴 안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재석을 동굴 안쪽에 눕혔어요.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요. 재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서연 씨 덕분에 살아요. 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동굴 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재석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재석도 힘껏 서연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의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동굴 입구를 지키며 생각했어요. 저 젊은이들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저 둘은 서로를 지킬 거라는 것.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누군가 재석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과연 누구였을까요? 재석을 살리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람일까요? 비밀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동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재석의 회복 속도는 할아버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상체를 일으킬 수도 있었죠. 말도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성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재석의 다리에 침을 놓았어요. 경혈을 자극하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이었죠. 재석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10년 동안 방치됐던 몸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런 고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안타까웠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석이 벽을 짚고 혼자 힘으로 앉는데 성공했어요. 서연도 할아버지도 감격했죠. 그날 오후 재석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고 했죠.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재석은 전신이 마비된 채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말을 잃었고 아버지는 재혼했으며
새어머니는 재석을 집안의 골칫거리 취급했다고 했어요. 서연은 재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할아버지가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멈추지 않는 기침이었습니다. 서연이 달려가서 등을 두드려줬지만 기침은 계속됐죠. 할아버지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그 손수건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피가.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재석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죠. 다음 날 새벽 서연이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급히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재석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좁은 틈 사이에 재석을 숨겼죠. 서연이 재석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꼭 숨어 계세요. 30분쯤 지났을 때 남자들이 동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앞을 막아섰죠. 남자들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한재석이라는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남자들은 동굴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재석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남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었어요. 전문 의약품이었고 전신마비 환자용 근육이완제라는 걸 알아챘죠. 남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안쪽을 뒤지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고꾸라진 겁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죠.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입가에 피가 흘러나왔어요. 남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고 서연도 따라갔죠. 재석은 홀로 동굴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서연과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재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재석은 미친 듯이 혼자 재활 훈련을 시작했어요. 벽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3일 후 서연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서연이 재석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했어요. 서연에게는 그 돈이 없었죠. 평생 약초를 팔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재석이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선 거였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재석을 바라봤죠. 재석은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울로 가야 합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야 해요. 재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다고, 재석을 버린 사람들이 또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재석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서연이 자신을 살려줬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그들을 살려야 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행을 준비했어요. 재석은 신문에서 오려둔 대한통상 본사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자신을 버린 사람이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재석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죠. 서연이 옆에서 부축했고 재석은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3시간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재석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하지만 재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서연이 재석을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어지는 산을 보며 생각했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할아버지를 살리고 서연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서울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재석은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계모는 왜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서연이 재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힘을 전해주는 손길이었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에 들어섰을 때 재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죠.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대한통상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유리로 된 50층짜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재석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글자 수 약 3,360자 공백 제외. 목표 3 2,300자. 서술 중심 강화. 연속 대화 2회 이하. 대사 비율 약 5%. 짧은 대화 없음. 긴 문장과 짧은 문장 조화. 대한통상 본사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재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옆에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재석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남자와 그를 부축하는 여자.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석이 입을 열었어요. 한기용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재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저는 한재석입니다.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재석은 1년 전에 실종됐고 몇 달 전에 사망 추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었죠.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로비에 한재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내려왔어요. 그중 한 명이 재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재석을 알아본 거였어요. 10년 전 재석을 돌봤던 비서 중 한 명이었죠. 저 기억하세요? 김 비서님.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재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긴 얘기입니다.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김 비서는 급히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5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재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노크했죠. 회장님, 급히 뵐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한기용 회장이었죠. 62살이었지만 70살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를 늙게 만들었던 거예요. 재석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기용이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재석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서류를 쥐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서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석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저 한재석입니다. 한기용이 벌떡 일어나 재석에게 달려왔어요. 재석을 꼭 껴안았죠.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한기용의 몸이 떨렸습니다. 62살 노인이 아들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재석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1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한기용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 있었던 거냐? 재석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산속 절벽에 버려졌던 일, 서연과 할아버지를 만난 일, 그리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던 일까지요. 한기용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누가 감히 내 아들을. 한기용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죠. 48살 오정이 재석의 계모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오정이가 웃으며 들어오다가 재석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석? 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석이 계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어머니. 오정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기용이 오정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어?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오정이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26살 한승우, 오정이의 친아들이자 재석의 이복 동생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 승우도 재석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형님? 승우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석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분명 이 둘은 자신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기용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1년 전 재석이가 실종됐을 때 CCTV를 다시 확인해봐. 그리고 당시 경호팀 명단도 가져와. 알겠습니다. 오정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재석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살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인데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한기용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 아니냐. 당장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켜라. 비용은 전액 내가 된다. 재석이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한기용이 서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오정이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어요. 승우도 따라 나갔죠. 복도로 나온 오정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실패했어. 한재석이 살아서 돌아왔어. 당장 증거를 없애. 오정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승우가 어머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닥쳐. 생각 좀 하자. 오정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재석이 돌아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증거가 없었고
자신이 직접 손을 쓴 것도 아니었죠.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회장실 안에서는 한기용이 재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계모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재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조심해야 해요. 재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죠. 그날 밤 한기용은 재석을 위해 서울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죠. 할아버지는 즉시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고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재석은 10년 만에 폭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일어났고 계모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옆방에 있던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세계가 낯설었고 재석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기용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재석과 아침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기용은 1년 전 재석이 실종됐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날 새벽 2시 재석이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도 기사도 아무것도 본 게 없었다고 했죠. CCTV는 이상하게도 그날만 고장이 났고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포기했고 6개월 후에는 사망 추정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한기용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너졌고 회사 경영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 틈을 타서 오정희와 승우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재석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한기용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대한통상 본사 회의실에 임원 20여 명이 모였죠. 오정희와 승우도 있었습니다. 한기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차남 한재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죠. 한기용이 손짓하자 재석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재석을 보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석이가 1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기용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정희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승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오정희가 재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석아, 정말 다행이구나. 살아 돌아와줘서. 억지로 만든 미소였어요. 재석은 계모를 차갑게 바라봤죠.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오정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석은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서연도 함께였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좋은 병원에 왔구나. 고맙다, 재석아. 제가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야죠.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착한 녀석?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을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재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한재석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전 사설탐정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1년 전 당신이 실종되던 날 밤의 정보입니다. 한기용 회장님께서 제게 의뢰하셨거든요. 재석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년 전 당신 집 근처에서 목격된 사람들입니다. 오정희 여사의 개인 경호원들이죠. 재석의 손이 떨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당신 실종 직후 거액을 받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재석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계모가 정말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거였어요.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떠나고 나서 서연이 재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어머니의 죽음도 혹시... 재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사고도 계획된 것이었다면요. 그날 밤 재석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한기용의 집무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죠. 아버지, 10년 전 어머니의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한기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나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고 차가 절벽으로 떨어진 것. 한기용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무거운 입을 열었죠. 사실 나도 의심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어.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한기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보마. 그날 밤 늦게 재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죠. 재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서연은 무사했습니다. 누가 제 방에 다녀갔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위험해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재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맞서겠어요. 재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오정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다 없앴어요? 네, 전부 처리했습니다. 한재석이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오정희가 전화를 끊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재석, 넌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오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탐정 이동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오정희의 개인 경호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겁니다. 그는 1년 전 오정희의 지시로 재석을 산속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어요.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새벽 2시에 재석의 방에 침입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휠체어째로 차에 태워 산속으로 데려갔죠. 절벽 근처에 재석을 버리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정희는 재석이 며칠 안에 죽을 거라고 확신했고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실종으로 처리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한기용은 그 자백서를 받아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요. 당장 오정희를 데려와. 한기용이 소리쳤어요. 1시간 후 대한통상 본사 회장실에 오정희가 불려왔습니다. 승우도 함께였죠. 재석과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기용이 자백서를 오정희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소? 오정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건 조작이에요. 오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한기용이 차갑게 웃었어요. 조작? 당신 경호원이 직접 자백한 겁니다. 경찰도 이미 조사 중이고요. 오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승우가 어머니를 붙들었지만 오정희는 승우를 밀쳐냈어요. 난 안 했어. 믿어줘.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기용은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당신과 이혼하겠소. 그리고 모든 재산 분할도 없을 것이요. 살인미수 공범으로 고소할 겁니다. 오정희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재석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재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저희 어머니의 사고도 당신 짓입니까? 순간 오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아니야. 거짓말.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탐정 이동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10년 전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을 찾았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누군가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한 흔적이 있었어요. 한기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탐정이 서류를 펼쳤어요. 당시 정비소 직원이 이상함을 느끼고 사진을 찍어뒀답니다. 하지만 오정희 여사 측에서 입막음 돈을 줘서 숨겨왔던 거죠. 이번에 제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재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죠. 한기용이 오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죽인 겁니까? 오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요. 승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죠. 경찰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정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정희가 끌려가면서 재석을 쏘아봤습니다. 다 내 어머니 때문이야. 내 어머니가 있었으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오정희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승우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죠. 회장실에는 재석과 한기용, 그리고 서연만 남았습니다. 한기용이 재석을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몰랐다. 내 어머니를, 너를. 한기용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62살 노인이 아들 품에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재석도 눈물을 흘렸죠. 1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고 어머니의 억울함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10년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이 재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함께 슬퍼해주는 손길이었죠. 한참을 울고 난 후 한기용이 재석에게 말했어요. 재석아, 이제 회사로 돌아오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0년을 잃어버렸고 이제 막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천천히 하자.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게. 재석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재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통상은 긴급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기용 회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어요. 오늘부로 제4남 한재석을 대한통상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재석은 지팡이 없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6개월간의 재활치료와 서연의 헌신 덕분에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죠. 단상에 선 재석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객석 한쪽에서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손자 같은 재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기용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대한통상의 새로운 부회장 임명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10년간 실종됐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재벌 2세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죠. 오정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승우는 공범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회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어요. 재석은 승우를 찾아갔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승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석은 승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재석은 승우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주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겁니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대한통상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처음엔 많이 서툴렀죠. 10년의 공백이 컸고 경영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경영 공부를 했죠. 아버지 한기용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재석은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임원들도 재석의 능력을 인정했고 직원들도 그를 존경했죠. 무엇보다 재석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회사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렸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서연은 재석 옆에서 그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둘은 6개월 전에 약혼했어요. 한기용은 서연을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였죠.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렸소. 우리 가족의 은인이요. 한기용은 서연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할아버지도 완쾌됐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죠. 할아버지는 서울 생활이 맞지 않아 다시 산골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마련해준 깨끗한 한옥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재석과 서연의 결혼식 날이었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 500명의 하객이 모였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재석이 도왔던 장애인들과 장학생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하지만 재석이 가장 기뻐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산골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온 겁니다. 1년 전 재석을 찾으러 왔던 마을 사람들, 서연의 이웃들이었죠. 재석은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재석이 단상에 섰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는 필요 없었죠.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여자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절벽 끝에서 포기하려던 자신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그 남자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주례가 물었어요. 신랑 한재석 씨,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 박서연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서연도 대답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연회장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한기용은 단상 아래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죠.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재석과 서연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정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서연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재석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행복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재석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죠. 3개월 후, 재석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자랐던 그 산골 마을에 무료 한방 재활센터를 짓기로 한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공사는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개원식 날 재석과 서연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줬죠. 재활센터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재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2년 전 이곳 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이 저를 살렸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했어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20대 청년이었죠. 재석이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켜졌어요. 그날 저녁 재석과 서연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난 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재석은 기쁨에 겨워 서연을 안아 올렸죠.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생명이었어요. 한기용은 손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하겠구나. 재석은 매일 서연의 배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키워줄게.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대한통상 회장이 됐어요. 아버지 한기용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었죠. 재석의 딸 한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재석은 딸을 안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죠. 한 청년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 모습이었죠. 자신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서연이 재석 옆으로 다가왔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어요. 재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재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나는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인생은 절대 끝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석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자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웠다는 것이라는 거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